아우라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 위 아우라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배경 앞에 놓인 연설대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발표될 그룹의 미래 전략은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대사였다. 잠시 후 강당의 측면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칼날처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눈빛. 아우라그룹의 총수 강태무였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형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절대적인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와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오직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연설대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모든 소음이 멎었다. 강태무는 마이크를 조절하는 대신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강당 전체를 천천히 훑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기자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아우라그룹의 차세대 에너지 사업과 글로벌 시장 확장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모든 문장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다. 완벽한 발표였다. 하지만 기자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사업 계획이 아니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마자 그들의 숨겨진 발톱이 드러났다. 한 경제지 기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고 일어섰다. 강태무 대표님, 아우라그룹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 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결혼 계획이나 후계자 구상에 대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리하고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후계자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경쟁자이자 재계의 늙은 여우대항그룹 윤대호 회장이 꾸민 판이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손녀와 강태무를 정략 결혼시켜 아우라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후계자가 없다는 강태무의 약점을 파고들어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자신의 가문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기자들 사이에 섞여 있는 몇몇은 명백히 윤 회장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다. 강태무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질문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장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고 모든 카메라는 오직 그의 입술만을 향해 있었다. 마침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다시 한번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이제 불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의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폭탄을 터뜨렸다. 저는 불임입니다. 순간 강당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1초, 2초, 3초의 정적이 흐른 뒤 강당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는 소식을 타전하기 시작했다. 강태무 불임, 고백 아우라그룹, 후계자 논란 충격적인 결말, 온갖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뒤덮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 있는 강태무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윤대호 회장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것. 후계자를 낳을 수 없는 남자에게 정략 결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것이었다. 이제 윤 회장은 더 이상 그를 흔들 명분을 찾지 못할 터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강당 뒤편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안 돼, 얘들아, 들어가면 안 돼.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보안 요원들이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제지를 뚫고 5명의 작은 아이들이 무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모두 똑같이 생긴 대략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기자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에게로 쏠렸다. 기자들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셔터만 눌러댔다. 강태무 역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미간을 좁혔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아직 충격적인 선언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 있는 강태무의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연약한 손들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다. 그리고 장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크고 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5명의 아이들이 마치 한 목소리처럼 조금의 의심도 없는 순수한 눈망울로 강태무를 올려다보며 외쳤다. 아빠, 그 한마디의 시간은 완전히 멈췄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불임 선언은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이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강태무의 철옹성 같던 평정심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뇌는 순간적으로 모든 기능을 정지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적대적 인수합병의 최전선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아빠, 누가 내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의 얼굴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똑 닮아 있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누가 보아도 그의 아이들이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또 다른 함정인가, 윤대호가 꾸민 새로운 계략인가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투명했다. 그 어떤 악이나 계산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그리움과 반가움만이 가득했다. 그의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강태무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아이들을 넘어 혼란스러운 인파 속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기자들 뒤편 기둥 옆에 서 있는 한 여자. 세월이 흘렀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당혹감과 절박함이 뒤섞인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깊은 눈동자. 오설인. 7년 전 그의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여자.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강태무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7년 전의 그날 밤 그녀와의 마지막 기억.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떠났던 편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거대한 배신감과 함께 그보다 더 큰 그리움과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읊조렸다. 오설인. 그의 목소리는 아수라장이 된 강당의 소음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리는 마치 그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와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강태무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불임선언, 갑자기 나타난 5아이,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연인의 귀환.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인생이 단 몇 분 만에 예측 불가능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강당의 시간은 멈췄지만 강태무의 머릿속 시간은 초고속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혼란은 단 몇 초에 불과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그의 이성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명령했다. 보호. 이 상황에서 아이들과 그녀 오소린을 보호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아이 중 하나의 머리를 무심결에 한 번 쓰다듬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달되는 듯했다. 그는 즉시 귀에 꽂힌 인이어에 나지막이 지시를 내렸다. 김비서. 플랜 B. 지금 당장.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민주는 그 짧은 명령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강당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자들 주위로 인간 방벽을 쌓아 그들이 더 이상 단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강태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숙여 아이들을 양팔에 안아들었다. 아이들은 놀라면서도 아빠의 품이라는 생각에 더욱 꼭 매달렸다. 그는 남은 세 아이를 향해 단호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머지는 내 뒤를 따라와. 꽉 붙잡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바짓가랑이와 재킷자락을 야무지게 붙잡았다. 그는 인파 속의 오소린을 향해 턱짓을 했다. 따라오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오소린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 뒤를 따랐다. 강태무와 5아이, 그리고 한 여자가 만들어내는 기이한 행렬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는 기자들의 바다를 뚫고 나아갔다.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세례가 폭풍우처럼 쏟아졌지만 강태무는 그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비상구만을 향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강당을 빠져나와 비상 통로에 들어서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쿵 하고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적 속에는 오직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김 비서가 이미 대기시켜둔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주차된 방탄 세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마자 차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우라그룹 본사는 이미 거대한 벌집처럼 들끓고 있었지만 그들은 폭풍의 눈을 빠져나온 뒤였다. 차 안의 침묵은 무겁고 숨막혔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겁을 먹은 듯 오소린의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강태무를 힐끔거렸다. 강태무는 운전석 칸막이를 올린 뒤 비로소 오소린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맑은 눈 단아한 이목구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과 고단함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움, 그리고 원망. 그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된 거지? 그 한마디에는 지난 7년간의 모든 질문이 담겨 있었다. 오소리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차는 한남동에 위치한 그의 개인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의 요새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거대한 규모와
화려한 인테리어에 잠시 겁먹었던 것도 있고 탄성을 질렀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거실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 냉막한 공간에 처음으로 온기를 불어넣었다. 강태무는 김 비서에게 언론 대응과 추가 보안 강화를 지시한 뒤 그를 돌려보냈다. 이제 이 넓은 공간에는 오직 그와 오설인 그리고 5 아이들만이 남았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잠시 시선을 뗀 뒤 다시 설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았다. 그의 악력은 강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청은망은 같았다. 설명해 오설인, 7년 전에 죽었다던 당신이 왜 내 아이들과 함께 내 앞에 나타난 건지. 도대체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그가 지난 7년간 그녀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녀의 부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터였다. 오설이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미안해요, 태무 씨.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강태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나를 지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 아이들의 존재조차 숨긴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그는 그녀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오설이는 눈물을 삼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7년 전 그녀의 아버지이자 아우라그룹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오진택 박사가 산업 스파이 혐의를 뒤집었었던 그날부터 아버지는 억울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연구했던 기술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연구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당시의 충격과 고통으로 가늘게 떨렸다. 강태무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 당시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뒤 의문의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내가 당신 곁에 계속 머문다면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거라고 협박했어요. 그들은 당신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봤기 때문에 저는 무서웠어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별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강태무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받았던 것은 이별 편지가 아니었다. 오진택 박사의 횡령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다는 보고와 며칠 뒤 강원도 산길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였다. 그는 당시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확인했다. 경찰의 사고 보고서, 사망 진단서, 심지어 화장 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철저하게 속았던 것이다. 누군가가 국가 시스템까지 동원하여 완벽한 거짓극을 꾸몄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이들은? 오설이는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어느새 넓은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에 따뜻한 모성애가 감돌았다. 당신을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도 아니고 5이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을 낳고 길렀어요. 언젠가 모든 것이 안전해지면 당신에게 아이들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녀는 다시 강태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봤어요. 당신이 스스로 불임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계속 숨어 있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이나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선언이 사실이 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아이들을 데리고 당신에게 온 거예요. 미안해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강태무는 할 말을 잃은 채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난 7년간의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슬픔과 미안함이 차올랐다. 그녀는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임신한 몸으로 도망쳐 5 아이를 홀로 낳고 기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을까. 그리고 자신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으며 복수심과 공허함 속에서 스스로를 차가운 기계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싸웠지만 결국 거대한 음모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을 뿐이었다. 강태무는 천천히 오설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다. 아니,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과 아버님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당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나 혼자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잠겨 있었다. 오설이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이 비로소 서로를 마주하고 위로하는 순간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감정을 추스른 2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오설인을 협박하고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고 오진택 박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후. 그 모든 조각들이 가리키는 인물은 단 1 명뿐이었다. 오진택 박사의 기술을 탐냈고 강태무를 고립시켜 아우라 그룹을 손에 넣으려 했던 사람. 강태무의 입에서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윤대호 회장. 오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양그룹의 윤대호 회장.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인자한 얼굴로 자신을 위로했던 사람이었다. 그 온화한 미소 뒤에 그런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강태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불임 선언은 윤 회장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아이들의 등장은 그에게 더 큰 위기이자 동시에 최고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윤 회장은 이제 설인과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을 더욱더 맹렬하게 공격해올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자신과 설인을 꼭 닮은 5개의 작은 생명. 그들은 지난 7년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증거이자 앞으로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미래였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오설인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5 아이들이 있었다. 복수는 이제 더 이상 공허한 자기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되찾고 그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 될 것이었다. 그는 오설인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굳게 잡았다. 2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 대양그룹의 심장부 윤대호 회장의 집무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방금벽 너머 서울의 소음은 한 점도 들려오지 않았고 오직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서 터져나오는 기자회견장의 소음만이 방 안의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윤대호 회장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스크린 속 강태무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늙은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그가 심어놓은 기자들이 성공적으로 강태무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었다. 후계자 문제,
그것은 젊고 오만한 강태무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다. 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아우라 그룹의 주주들은 흔들릴 것이고 자신이 내미는 정략 결혼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 터였다. 그는 값비싼 시가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승리의 축포를 미리 터뜨리는 기분이었다. 이제 곧 강태무가 무너지고 아우라 그룹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강태무의 입에서 저는 불임입니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윤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젊은 놈이 뭐라고 짓거린 것인가? 불임 그는 굳은 표정으로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예상치 못한 한 수였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 판을 뒤엎는 극단적인 수. 그 순간 윤 회장은 분노보다 섬뜩한 감탄을 느꼈다. 과연 강태무다웠다. 독사 같은 놈. 하지만 그 카드는 너무나도 위험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는 자충수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것은 바로 다음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5아이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강태무의 다리를 붙잡고 아빠라고 외치는 장면이 스크린에 잡혔다. 윤 회장은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떨어뜨렸다. 뜨거운 재가 최고급 카펫을 태웠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저 아이들의 얼굴은 강태무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다. 그의 뇌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7년 전 그가 직접 처리했던 오진택 박사 사건과 그의 딸 오설인. 윤 회장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사라졌어야 할 과거의 망령이 그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옆에 있던 수백 년 된 고려 청자를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청자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충실한 비서가 놀라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윤 회장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감히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 앞에서 굳어 있었다.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던 윤 회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평정을 되찾았다. 늙은 여우의 눈빛이 다시 교활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강태무는 최악의 스캔들에 휘말렸다.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한 파렴치한 총수가 되었고 숨겨둔 여자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이것을 이용하면 강태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물론 아우라 그룹의 경영권까지 손쉽게 빼앗을 수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호출했다. 박 실장, 당장 내 방으로. 잠시 후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집무실로 들어섰다. 윤 회장은 박살난 청자 조각들을 아무렇지 않게 밟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처리하게. 언론사에 풀어놓은 우리 사람들을 총동원해. 타겟은 강태무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계집이야.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오설인. 그 여자를 천하의 요부 꽃뱀으로 만들어 아비의 죄를 이용해 강태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아이를 무기로 그의 발목을 잡아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한 희대의 사기꾼으로 말이야. 박 실장은 윤 회장의 잔인함에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윤 회장은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다. 7년 전 오진택이 죽고 그 계집이 잠적했을 때 썼던 자료들을 다시 꺼내. 돈 때문에 잠적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온갖 추잡한 소문을 만들어 퍼뜨려. 증거 필요 없어. 대중은 증거가 아니라 자극적인 이야기를 믿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강태무가 그런 여자에게 속은 어리석은 멍청이라고 믿게 만들어.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주주들이 등을 돌릴 때까지 멈추지 마. 그날 밤을 기점으로 세상의 여론은 무섭게 뒤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태무의 거짓말과 숨겨진 아이들에 대한 충격이 주를 이루었지만 곧 언론의 화살은 오소린에게로 향했다. 아우라 황태자를 올가맨 여인의 정체, 7년간의 침묵, 천문학적 양육비를 위한 계산된 계획이었나. 비운의 연구원 딸인가 치밀한 설계자인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한 기사에서는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거액의 돈과 함께 사라졌으며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짓 정보까지 유포되었다. 강태무의 펜트하우스 안오소리는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조용했던 과거는 온갖 악의적인 추측으로 더럽혀졌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했던 7년의 세월은 거대한 재산을 노린 파렴치한 계획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하지만 소리를 꺼도 세상의 비난은 그녀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돌아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은 괜찮았지만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다. 바로 그때 강태무가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밤새 이어진 비상이사회 화상회의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린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굳은 표정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보지 마. 들을 필요도 없어. 전부 윤대호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목소리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힘이 있었다.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잖아요. 나 때문에 당신이랑 회사가. 강태무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회사는 내 문제야. 당신은 당신과 아이들만 생각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당신과 아이들의 방패가 될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사회에서는 당장 오소린과 아이들을 내보내고 스캔들을 정리하라는 압박이 거세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왕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린을 안심시킨 뒤 다시 서재로 들어와 김 비서와 통화를 연결했다. 상황은 김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최악입니다, 대표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사들은 긴급 주주총회 소집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대호 회장 측에서 조직적으로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강태무는 차갑게 대답했다. 막을 필요 없어. 지금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날뛰게 내버려둬. 우리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준비한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오소린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언론사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라고 해. 규모는 상관없어. 단 한 명도 빼놓지 마. 그는 이어서 지시했다. 그리고 정보팀을 가동해 7년 전 오진택 박사 사건 처음부터 다시 전부 재조사해. 당시 수사기록 관련자들 증거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 윤대호가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완벽하게 처리했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어. 분명 어딘가에 균열이 있을 거야. 그 균열을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윤대호가 짜놓은 판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제는 그가 직접 판을 짤 차례였다. 통화를 마친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를 비웃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외롭게 싸워왔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어린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아 수많은 적들과 싸워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느새 다가온 오소린의 모습이 함께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곁에 서서 그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였다. 강태무의 펜트하우스에 아침이 밝아오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아침이 완벽한 정적과 에스프레소 머신의 낮은 소음으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5명의 작은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유쾌한 소란으로 시작되었다. 복도를 울리는 작은 발소리들,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 그리고 엄마 배고파요를 외치는 목소리. 침실에서 눈을 뜬 강태무는 낯선 소음의 근원지를 파악하려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삶에 5개의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드레스룸으로 들어섰을 때 문틈으로 작은 머리 하나가 쏙 들어왔다. 5 아이 중 가장 호기심이 많은 셋째 강이었다. 아이는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십 벌의 명품 슈트가 걸린 옷장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우와, 아빠는 옷이 왜 이렇게 다 똑같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강태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에게 슈트는 갑옷과도 같은 것이었다. 색깔과 디자인의 미묘한 차이는 있었지만 아이의 눈에는 그저 똑같은 어른의 옷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무채색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일할 때 입는 옷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다른 것에 흥미를 빼앗겼는지 엄마가 밥 먹으래요 라고 외치며 다시 복도로 달려나갔다. 강태무는 넥타이를 매던 손을 잠시 멈추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사이에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해 있었다. 칼날 같던 냉정함 속에 아주 희미하게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거대한 대리석 식탁 주위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오소리는 능숙하게 아이들에게 팬케이크를 나눠주고 있었고 아이들은 저마다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첫째 하늘이는 동생들을 챙기려 애썼고 둘째 바다는 시럽을 너무 많이 뿌려 엄마에게 혼이 났다. 넷째 산이는 의자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막내 별이는 포크로 음식을 찌르는 대신 접시를 두드리며 놀고 있었다. 완벽한 혼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싫지 않았다. 그가 자리에 앉자 아이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수백 명의 이사진 앞에서도 긴장한 적이 없었지만 5쌍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오소린이 그의 앞에 따뜻한 커피와 접시를 놓아주며 부드럽게 웃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태무 씨. 그 평범한 인사가 지난 7년간 그가 가졌던 그 어떤 아침 식사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를 들었다. 식사 내내 아이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아빠 회사는 얼마나 높아요? 아빠는 로봇 만들어요. 아빠도 엄마처럼 야채 싫어해요. 강태무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때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오소린을 쳐다보기도 했다. 그녀는 그때마다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오소린은 지난 7년간 혼자서 이 5 아이의 세상이자 우주였을 것이다.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그는 새삼스러운 존경심을 느꼈다. 이 어색하고 소란스러운 아침 식사는 그에게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처음으로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해주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동안 강태무는 오소린을 서재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자 따뜻했던 가족의 공간은 순식간에 차가운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서재의 한쪽 벽면은 거대한 화이트보드로 바뀌어 있었고 그 위에는 윤대호 회장을 중심으로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사건 연대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 중심에는 오진택 박사 사망 사건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보내온 방대한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강태무는 그녀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7년 전 경찰 수사 기록이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어. 목격자 진술 유서 부검 결과까지. 외부에서 보면 자살이 명백해. 윤대호가 국가 권력 일부를 움직였다는 증거지. 오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을 억울함과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경찰 기록을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넘겨보기 시작했다. 연구원이었던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참 동안 자료를 검토하던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것은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유서의 디지털 분석 보고서였다. 이상해요. 아버지는 왼손잡이셨어요. 글씨를 쓸 때 특정 자음에서 미세하게 종이를 누르는 습관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 필적 감정 결과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필체가 일치한다는 결론만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지적에 강태무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팀은 필체의 진위 여부에만 집중했을 뿐 고인의 습관과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는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허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 연구 데이터,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핵심 부분이에요. 보고서에는 아버지가 이 기술을 해외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되어 있지만 말이 안 돼요. 이 데이터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요리법의 가장 중요한 재료 하나가 빠진 것과 같아요. 아버지는 일부러 미완성된 데이터를 남겨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분석을 들으며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싸움의 진실을 밝혀줄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파트너였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해 유서의 원본을 확보하고 필적 습관을 중심으로 재감정을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오소린이 지적한 미완성 데이터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명령했다. 그들의 연약했던 동맹은 이제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는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함께 자료를 분석하며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날 밤 강태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막내 별이가 들어왔다. 아이는 고민형을 꼭 껴안은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집이 너무 커서 무서워요. 낯선 환경에 대한 아이의 두려움이 작은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났다. 강태무의 첫 번째 본능은 오소린을 부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밤늦게까지 사건 자료를 보느라 지쳤을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다. 괜찮아. 여긴 아주 안전한 곳이란다. 그리고 내가 있잖니.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그는 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그의 품에 쏙 들어왔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다른 네 아이는 저마다 귀여운 잠버릇을 뽐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아이의 손을 놓는 대신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옛날 이야기를 나지막이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의 서툰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아이는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잠든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바로 이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빼앗긴 명예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 이 작은 생명들과 그의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가 아닌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차올랐다.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언제까지고 맞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강태무는 본질적으로 사냥꾼이었다. 방어는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윤대호 회장이 언론이라는 거대한 그물을 던져 자신과 오소린을 올가매려 한다면 그는 그 그물을 찢고 나아가 상대의 심장을 노려야 했다. 서재에 모인 강태무와 오소린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김민준 비서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화면 속 아우라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절망적인 파란색으로 수직 낙하하고 있었다. 강태무는 차가운 눈으로 그 그래프를 응시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없어. 이제부터는 우리도 공격한다. 그 선언에 김 비서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오소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또다시 그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결정한 뒤였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윤대호 회장의 관계도 한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동남아 바이오 플랜트 사업이라는 작은 글씨와 함께 몇몇 유령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 회장의 약점은 바로 여기다. 수년간 비자금을 조성해온 창구지.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신약 개발 사업이지만 실체는 임상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환경 규제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독버섯 같은 사업이야. 이것은 강태무가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던 정보였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묻어두었던 비장의 카드였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대표님 이 정보를 터뜨린다 해도 윤 회장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렵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강태무의 입가의 냉소가 어렸다. 물론이지. 내 목표는 윤 회장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은. 내 목표는 그가 내게 쏟아붓고 있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의 집에 불을 질러 제 발등에 불을 끄느라 정신없게 만드는 거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린을 바라보았다. 서린 씨와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언론의 공격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아우라그룹 내부에 존재하는 오직 그만이 통제할 수 있는 비밀 정보팀 그림자를 움직이기로 했다. 그들은 수년간 재계의 온갖 비리와 약점을 수집해온 전문가들이었다. 강태무는 그들에게 동남아 바이오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부 자료, 회계 장부, 로비 기록 등을 넘기라고 지시했다. 단 아우라그룹의 이름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었다. 정보의 출처는 철저히 세탁되어야 했다. 그림자팀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신속했다. 그들은 윤 회장의 비자금 증거 자료를 국내의 주류 언론사가 아닌 정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한 독립 인터넷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곳이라면 이 거대한 먹잇감을 결코 놓치지 않을 터였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다.
오서린을 향한 비난 기사는 여전히 인터넷을 도배했고 아우라 그룹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서린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아이들을 돌봤지만 밤이 되면 잠 못 이루는 강태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졸였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무가 계획했던 폭탄이 터졌다. 단독, 대한그룹 유령회사 통해 수천억 비자금 조성, 유독성 폐기물, 불법 매립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기사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대한그룹이 동남아 현지에서 미승인된 임상실험을 강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보된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대한그룹은 반박조차 할 수 없었다. 세상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강태무와 오서린의 스캔들은 이 거대한 비리 사건에 비하면 연예인 가십 수준에 불과했다. 모든 언론의 카메라가 대한그룹으로 향했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비난 성명이 빗발쳤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윤대호 회장은 사면촉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감히 자신의 뒤통수를 친 강태무에 대한 사리가 들끓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 강태무와 오서린은 뉴스 속보를 통해 윤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서린은 통쾌함보다 씁쓸함을 느꼈다.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해 더 추악한 진실을 터뜨려야 하는 이 싸움의 본질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강태무는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시간을 벌었으니 이제 우리는 진짜 증거를 찾아야 해. 당신 아버님의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인 증거를. 그의 말에 오서린은 정신을 차렸다. 그렇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아버지의 옛 기록과 사진들을 뒤지며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늘 함께 웃고 토론하던 사람. 아버지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가족처럼 지냈던 김진우 박사였다. 김진우 박사님, 아빠의 동료 연구원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연구소를 그만두고 사라지셨어요. 그녀는 낡은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강태무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와 선량한 인상의 젊은 김진우 박사가 나란히 서 있었다. 분명 무언가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셨겠죠. 그분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김진우 박사. 그는 7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태무는 즉시 김 비서에게 김진우 박사의 행방을 찾으라는 특명을 내렸다. 하지만 7년 전에 사라진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학계와 완전히 연을 끊었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강태무의 정보팀이 동원되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은 점점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윤대호 회장은 비자금 스캔들로 위기에 몰렸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김진우 박사를 찾아내야만 했다. 강태무와 오서린은 다시 한번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서린은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의 조합을 발견했다. 암호처럼 보였지만 해독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낙담하고 있을 때 옆에서 노트를 들여다보던 강태무가 무심코 말했다. 김진우 박사, 이름이 특이하군. 마치 원소기호 같아. 그 순간 오서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김,
카인제 우유, 칼륨 아연 우라늄. 그녀는 황급히 주기율표를 펼쳐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암호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암호는 원소기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직 자신과 가장 친했던 김진우 박사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비밀 메시지를 남겨둔 것이었다. 암호를 해독하자 그 안에는 의외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원도에 위치한 한 작은 사찰의 주소와 약속의 나무라는 문구였다. 그들은 마침내 7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었다. 원소기호로 이루어진 암호. 그것은 오진택 박사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7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강태무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대호 회장은 비자금 스캔들로 잠시 수세에 몰렸지만 그가 가진 권력과 인맥이라면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가 반격의 칼날을 다시 겨누기 전에 그들은 먼저 진실이라는 창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는 즉시 강원도로 떠날 채비를 했다. 오설인 역시 동행을 고집했다. 김진우 박사는 그녀의 아버지와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이었고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했다. 강태무는 처음에는 그녀의 안전을 염려하여 반대했지만 진실을 향한 그녀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가장 신뢰하는 경호 인력에게 아이들을 맡긴 뒤 오소린과 함께 조용히 서울을 빠져나갔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자 차창 밖 풍경은 빠르게 변해갔다. 높은 빌딩 숲은 어느새 푸른 상과들로 바뀌었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차는 더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소리는 다가올 만남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강태무는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이것이 윤대호가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몇 시간의 주행 끝에 그들은 마침내 암호가 가리키는 목적지 산중턱에 고즈넉이 자리한 작은 사찰에 도착했다. 속세와 단절된 듯한 사찰의 공기는 맑고 서늘했다. 풍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청가하게 울려 퍼졌고 공기 중에는 짙은 향냄새가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경내로 들어섰다. 마당을 쓸고 있던 한 노승에게 다가가 약속의 나무에 대해 묻자 노승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사찰 뒤편의 언덕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수령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뻗어 있었다. 가을을 맞아 황금빛으로 물든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약속의 나무 아래 한 남자가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었다. 7년의 세월은 그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았다. 사진 속에서 선량하게 웃던 젊은 연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근심을 모두 짊어진 듯 단 지친 중년의 남자만이 서 있었다. 하지만 오소리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진우. 박사님.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소린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오소린과 그녀 옆에 서 있는 강태무의 위압적인 존재감을 번갈아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는 다급하게 부인하며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7년간 그를 짓눌러 온 공포가 다시 그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강태무가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두려워하시는 것 압니다, 박사님. 하지만 이제 그만 숨으셔도 됩니다.
김진우 박사는 몸을 가늘게 떨며 외쳤다.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단 말이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의 오소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간절하게 호소했다. 박사님, 저 서린이에요. 오진택 박사 딸. 기억 안 나세요? 아빠가 얼마나 박사님을 믿고 의지했는지. 제발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주세요. 이대로 아빠를 범죄자로 남겨둘 수는 없어요.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에 김진우의 흔들리던 눈빛이 잠시 멈췄다. 그의 뇌리에 7년 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던 친구 오진택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동시에 내 친구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라던 그들의 섬뜩한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괴롭게 중얼거렸다. 말하는 순간 나도 죽어. 내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들은 그런 놈들이야.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태무가 나섰다. 그는 위협 대신 약속을 건넸다. 박사님과 박사님 가족의 안전은 내가 아우라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사님을 위협하는 자들, 대한그룹의 윤대호 회장은 비자금 스캔들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오진택 박사님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숨어 사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내어 친구의 명예를 되찾아 주시겠습니까? 강태무의 말은 김진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평생을 숨어 살 것인가? 그렇다. 지난 7년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늘 불안에 떨며 죽은 친구와 그의 딸에 대한 미안함에 밤잠을 설치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한참을 고뇌하다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두 사람을 자신의 거처인 사찰의 작은 요사채로 이끌었다. 낡고 초라한 방 안에는 책 몇 권과 단출한 살림살이가 전부였다. 그는 방구석에 낡은 경전을 치우고 마룻바닥에 헐거운 널빤지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비밀스러운 공간 안에는 방수포에 여러 겹 쌓인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 있었다. 김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강태무에게 건넸다. 이 안에 진택이 형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 그는 마침내 7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 대한그룹의 연구원들이 오진택 박사를 찾아와 연구 데이터를 넘기라고 협박했다. 오 박사가 거절하자 그들은 서린의 사진을 보여주며 딸의 목숨으로 그를 위협했다.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던 김진우는 겁에 질려 숨어버렸다. 그날 밤 오 박사는 김진우를 몰래 찾아와 이 하드 드라이브를 건넸다. 그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김진우에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안에는 형의 모든 연구 데이터 원본이 들어있어. 대한그룹에 넘어간 데이터가 미완성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그리고 형이 남긴 영상 기록도 있어.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형은 대한그룹의 협박이 시작된 날부터 매일 밤 자신의 연구실에서 영상 일지를 남겼어. 누가 자신을 협박했는지,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모두 기록해뒀지. 자신의 죽음이 자살로 위장될 것까지 예견하고 있었던 거요. 모든 것을 들은 강태무와 오소리는 할 말을 잃었다. 오진택 박사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기술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줄 증거를 남겼다. 오소리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움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강태무는 손에 들린 하드 드라이브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고 차가운 물건이 바로 윤대호의 숨통을 끊어놓을 비수였다. 7년간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모두 이 안에 담겨 있었다. 이제 전쟁의 국면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사에서 돌아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불안과 수세적인 분노가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손에 쥔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7년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실의 성배이자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강태무는 돌아오자마자 김진우 박사를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안전가옥으로 옮기고 그의 가족까지 철저한 보호 아래 두었다. 이제 그가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다. 강태무는 서재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가동시킨 뒤 비로소 하드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오소리는 긴장된 얼굴로 그의 옆에 앉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7년 전 익숙했던 그녀의 아버지 오진택 박사의 얼굴이었다. 영상 속 그는 초췌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치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한그룹의 협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식으로 기술을 요구하고 자신을 압박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었다. 오소리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독백을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진택 박사는 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설이나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세상에 없겠구나. 하지만 절대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아빠는 불의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란다. 이 진실이 언젠가 세상을 밝힐 것이라 믿는다. 사랑한다, 내 딸. 영상이 끝나고 서재에는 오소린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강태무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이 싸움은 그들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한 위대한 과학자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의무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무는 핵심 참모들을 소집했다. 김민준 비서와 법무팀장 그리고 정보팀인 그림자의 수장이었다. 그들 앞에서 강태무는 영상 증거의 존재를 밝혔다. 법무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만 있다면 윤대호 회장을 기소하는 것은 물론 대한그룹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당장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태무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검찰에 넘긴다고 윤대호가 어떤 인물인지 잊었나. 그는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 전개까지 주무르는 사람이야.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증거 능력 없음으로 기각되거나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 무혐의로 종결될 거다. 그 사이에 윤 회장은 김진우 박사를 찾아내 입을 막고 이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는 역공을 펼치겠지. 법정 싸움으로 가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의 냉정한 분석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법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배심원이 되고 언론이 검사가 되는 공개 재판을 열어야 해.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이며 윤대호를 방심하게 만든 뒤 그가 가장 방심하고 의기양양해하는 순간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것을 터뜨릴 작정이었다. 이것은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도박이었지만 성공한다면 윤대호에게 재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단번에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강태무는 의도적으로 회사 경영에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사회의 압박에 못 이기는 척 몇몇 신사업 프로젝트를 보류시켰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고 시장에는 강태무가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는 언론을 통해 모호하고 힘없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은 그가 스캔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재계 전체가 그의 몰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 모든 소식은 윤대호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태무가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비자금 스캔들은 유능한 변호인단 덕분에 개인적인 비리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었고 대중의 관심도 다시 강태무에게로 쏠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무라는 젊고 오만한 풋내기가 결국 자신의 연륜과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 그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제안이 들어왔다. 강태무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중단되었던 아우라 그룹과의 합병 논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온 것이다. 스캔들로 인해 경영권을 위협받는 강태무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넘기려는 일종의 백기투항이었다. 윤대호는 덧칠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의심을 덮어버렸다. 그는 강태무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기어들어오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겉으로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하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마침내 평생의 수건이었던 아우라 그룹을 손에 넣게 되는 순간이었다. 강태무가 함정을 파는 동안 오설인 역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투사였다. 그녀는 법무팀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영상 기록을 분석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편집하여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 자료를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모든 것이 공개되었을 때 발표할 성명서를 직접 작성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녀의 진심이 담긴 글이었다. 마침내 합병 조인식 날짜가 잡혔다. 윤대호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대한민국 재계와 언론계의 모든 주요 인사를 초청했다. 조인식은 아우라 그룹과 대한그룹의 통합을 알리는 세기의 이벤트가 될 터였다. 조인식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설이는 마지막으로 영상 자료를 점검했고 강태무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설이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무섭지 않아요. 만약 실패하면. 강태무는 그녀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실패하지 않아.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나라면 위험한 도박이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무대는 마련되었고 주연 배우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은 채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거대한 복수극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합병 조인식이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두 모인 축소판과도 같았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력 언론사 사주들,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단상 위 새로운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동행이라는 화려한 문구 아래 대한그룹과 아우라 그룹의 로고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모든 조명과 카메라는 단상의 두 주인공 윤대호 회장과 강태무를 향해 있었다. 윤대호 회장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찾아오는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간간히 강태무의 어깨를 격려하듯 두드리며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했다. 그에게 강태무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다. 자신의 계략에 휘말려 스캔들로 무너지고 결국 제발로 회사를 바치러 온 어리석은 젊은이. 그의 오만한 눈빛은
강태무를 향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강태무는 그런 그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표정 없는 얼굴로 패배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마침내 행사의 사회자가 조인식의 시작을 알렸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고 무거운 긴장감과 기대감이 볼룸 안을 감돌았다. 윤대호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양사의 통합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연설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연설을 마친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로 돌아와 합병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 앞에 앉았다. 이제 역사적인 서명의 순간만이 남아있었다. 두툼한 계약서 두 부가 그와 강태무 앞에 각각 놓였다. 윤대호는 만년필 뚜껑을 열며 마지막 승리를 음미했다. 그는 힐끗 강태무를 쳐다보며 어서 서명하라는 듯 턱짓을 했다. 강태무 역시 조용히 펜을 집어들었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강태무는 펜 끝을 계약서 위로 가져갔다. 바로 그때였다. 서명을 하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리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펜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윤대호는 뭘 하는 갱가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무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 위에 마이크를 자신의 앞으로 당겼다. 그의 얼굴에서는 패배자의 기색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단 차갑고 날카로운 사냥꾼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볼룸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을 하기 전에 이 합병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던 두 회사의 로고가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대호는 불길한 예감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고함을 질렀다.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거야.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해 하지만 그의 고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모든 시스템은 이미 강태무의 통제에 있었다. 잠시 후 어두운 스크린 위로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7년 전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던 과학자 오진택 박사였다. 볼룸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스크린 속 오진택 박사는 지친 얼굴로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한그룹으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기술을 강탈하려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딸을 이용해 어떻게 자신을 압박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영상 기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장내의 모든 사람들의 귀와 심장을 파고들었다. 윤대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저걸 꺼 당장, 저걸 끄란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고 윤대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고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 오진택 박사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오자 장내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이 다시 어두워졌을 때 볼룸은 거대한 분노의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무대를 향해 돌진했고 윤대호를 향한 질문과 비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런데 혼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볼룸의 측면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남자가 무대를 향해 걸어 나왔다. 지난 7년간 세상에서 사라졌던 인물 오진택 박사의 동료였던 김진우 박사였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7년 전 목격했던 모든 것을 증언했다. 대한그룹의 협박,
그리고 오진택 박사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의 증언은 영상의 내용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못이었다. 윤대호는 이제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고 온몸은 통제불능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무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진우 박사의 증언이 끝나자 또 한 사람 오설인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이 만들어낸 스캔들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운 강인한 딸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성명서를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읽어 내려갔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7년간의 고통과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담긴 그녀의 이야기는 장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의 연설이 끝났을 때 볼룸은 눈물과 분노, 그리고 숙연함으로 가득 찼다. 윤대호 회장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인파는 이제 그를 향한 비난의 창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부권력이라는 거대한 성이 불과 몇십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랜드 볼룸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장내로 들어섰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곧장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모든 것은 강태무의 계획대로였다. 조인식이 시작되기 직전 그의 법무팀은 검찰의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윤대호 회장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수사관들을 이끄는 책임검사가 무대 위로 올라서서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윤대호의 앞에 섰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제시하며 말했다. 윤대호 회장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차가운 금속성이 울리는 순간 한 시대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윤대호의 추악한 제국이 마침내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철컥하고 차가운 수갑이 윤대호 회장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7년의 악몽이 끝나는 것 같았다. 그랜드 볼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 회장의 몰락이라는 세기에 특종을 잡기 위한 기자들의 몸싸움 충격에 빠진 재계 인사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허망한 절규가 한데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었다. 강태무는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조용히 오설인과 김진우 박사의 앞을 막아서며 그들을 보호했다. 그의 신호에 따라 아우라 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인간 벽을 만들었다. 이제 모든 질문과 카메라의 초점은 윤대호가 아닌 진실을 밝혀낸 영웅들을 향해 있었다. 대표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오설인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빗발치는 질문 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비난이 아닌 경외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설인과 김 박사를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승자의 퇴장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승전보보다도 더 강력한 울림을 남겼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윤대호 게이트로 들끓었다. 언론은 경쟁적으로 관련 사실을 파헤쳤고 파면 팔수록 대한그룹의 추악한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왔다. 윤대호 회장은 단순한 기술 탈취범이 아니라 정관계의 거미줄 같은 로비를 펼치며 대한민국 경제를 좀먹어 온 거대한 악의 축이었다. 그가 체포되자 그에게 줄을 대고 있던 수많은 공범위원이여 검찰에 소환되었다. 대한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의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오진택 박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국부 유출을 막은 위대한 과학자로 재평가되었고 정부는 그에게 늦게나마 과학기술 훈장을 추서했다. 오소린을 향한 비난은 부끄러운 사과와 따뜻한 격려로 바뀌었다. 그녀의 7년간의 은두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모성이었고 그녀의 용기 있는 등장은 불의에 맞선 의로운 행동으로 칭송받았다. 강태무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악을 잡기 위한 그의 치밀한 전략과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재건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아우라그룹은 합병이 무산되고 총수가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서면서 잠시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강태무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예전처럼 그를 압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룹을 지켜낸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는 곧바로 그룹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그룹으로부터 오진택 박사의 기술 원본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회수했음을 선포했다. 이는 아우라그룹이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될 것을 의미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할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확신의 참모습에 주주들은 다시 신뢰를 보냈고 폭락했던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왕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강대해져 돌아왔다. 하지만 강태무에게 회사를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있었다. 바로 그의 가족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비로소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자로서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아이들과 오소린을 데리고 외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한적한 교회의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따뜻한 추억이 깃든 집이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넓은 정원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 완벽한 공간이었다. 처음으로 5 아이들은 아빠라는 존재와 함께하는 일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강태무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들에 도전해야 했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서툰 솜씨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스스럼 없는 애정 표현 앞에서 그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은 하루가 다르게 녹아내렸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아들의 엉뚱한 질문에 진땀을 흘리고 딸의 재롱에 바보처럼 웃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오소리는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저택의 정원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은 지난 7년간 그녀가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가르쳤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다시 그녀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다. 저녁이 되면 7명의 가족은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때로는 음식을 쏟기도 하는 저녁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강태무와 오소리는 정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가득 퍼져나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다. 강태무는 조용히 오소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돌아와 줘서. 당신과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텅 빈 껍데기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오소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6 식구는 여전히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우리에게 집과 가족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치유해 나갈 시간이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되찾은 삶을 행복으로 채워나가는 일뿐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무와 오소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제국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했다. 뉴스에서는 간간히 윤대호 회장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의 대항그룹은 여러 개로 쪼개져 주인을 잃은 채 시장을 떠돌았다. 세상은 그렇게 서서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오진택 박사의 완전한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시한 차세대 배터리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강태무는 여전히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총수였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얼음심장을 가진 CEO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리더십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더해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집무실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차갑고 미니멀했던 공간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쓴 그림이 가장 좋은 액자에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서류더미 옆에 오소린이 정원에서 직접 꺾어다 준 소박한 들꽃이 매일 아침 새롭게 놓였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회색빛의 성공과 검은색의 고독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다채로운 색깔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날이 왔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려한 행사가 아니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교회 저택의 정원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을 초대해 조촐하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김민준 비서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제는 아우라그룹의 연구 고문이 되어 명예를 되찾은 김진우 박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5명의 들러리가 있었다. 똑같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하늘바다 강산별이는 서툰 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오며 꽃잎을 뿌렸다.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꽃을 던지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 사랑스러운 혼돈이야말로 두 사람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시간을 축복하는 가장 완벽한 행진곡이었다. 하객들의 따뜻한 웃음 속에서 오소린이 아버지의 옛 동료인 김진우 박사의 손을 잡고 강태무를 향해 걸어왔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세상 그 어떤 신부보다도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강태무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7년 전 처음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날의 떨림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김진우 박사로부터 그녀의 손을 건네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주례 없이 서로에게 직접 쓴 서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강태무는 자신의 공허했던 삶에 빛이 되어준 그녀와 아이들에게 감사하며 세상 최고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했다. 오소리는 자신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준 그에게 감사하며 남은 평생을 그의 곁에서 웃고 울며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때로 감정에 벅차 잠기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와 아이들의 환호성이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수많은 오해와 아픔, 거대한 음모를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가 된 한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7명의 가족은 정원에 모여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 아래 아이들은 아빠의 무릎과 엄마의 품을 파고들며 제잘거렸다. 막내 별이가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엄마,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강태무와 오소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강태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영원히. 이제 아빠랑 엄마 그리고 너희 5명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 그는 5 아이를 차례로 품에 안으며 그 온기와 무게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은 거대한 기업이었지만 이제 그가 지켜야 할 진짜 세상은 바로 이 작은 품 안에 있었다. 깊은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강태무와 오소리는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다. 오소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믿기지 않아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행복함이 묻어났다. 강태무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야. 그는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눈앞의 고요한 정원, 그리고 품 안에 있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의 충격적인 선언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불임입니다라는 세상을 속이기 위한 차가운 거짓말. 하지만 그 거짓말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세상 가장 큰 진실, 바로 가족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잃어버렸던 시간, 텅 비어있던 그의 심장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 빛나줄 6개의 소중한 별들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마침내 가장 완벽한 행복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